점점 더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구나. 그런 걸 복기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 저를 다시 일으킨 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자는 줄 알고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이제 울고 계신 거를 제가 오늘 오면서 좀 파이팅 넘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다른 채널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셔서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자본금이나 투자 기간, 수익률, 뭐 주식으로 번도 대략 뭐 어떻게 좀 되실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두산의 이제 집중 투자자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두산. 7월 초만 해도 그때 제 순자산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처참하게 지금 반토막이 났죠. 네네. 제 순자산도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15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산이 주가가 박살이 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좀 올리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서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했고 전 세계에 엔캐리 자금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구나. 그 자금들이 지금 갑자기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나가면서 우리 장시에 충격이 왔었죠. 8월 5일 그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마이너스 10%를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동반 10% 빠지는 거. 유동성이 이제 싹 빠져나가면서 제가 가진 이제 주식도 그 관련해서 이제 거의 폭락을 맞았고요. 지금 웬만한 이제 지금 주식들이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씩 나 있는 상황이에요. 꼭 두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금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8월 5일 저점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불과 우리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AI,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해서 반도체 엄청 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에 미스터 마켓에서 변덕이 너무 심해요. 불과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NK 자금이 단지 빠져나갔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사이에 실제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단지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심리만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 국장에 이제 투자하는 게 왜 어려울까? 김 작가님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국장에 좀 하고 계신가요? 네, 국장 그리고 미국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조금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집을 사놓은 게 있어서 저는 좀 분산이 좀 돼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국장의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래도 국장이 6, 7은 될 것 같은데요? 6, 7%요? 아니요, 60에서 70%. 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30에서 40%. 아, 그래도 좀 많이 하고 계시네요. 국장에 투자하는 거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어떤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주식이 훨씬 어렵죠. 그 이유는 변동성 네.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한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상향을 안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많이 떠나시잖아요. 이제 국장은 이제 이렇게 기업 펀더멘탈이 크게 문제가 없어도 단지 심리만으로도 그리고 유동성 문제만으로도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민을 가셨어요. 네. 지금 국장은 너무 힘이 없어요. 시총이 이제 2조가 넘어가는 그런 주식들도 호가창을 보면 너무 얇아요. 네.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금투세 문제.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미국으로 많이 떠나셨겠거니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엔캐리 자금 폭락 사태건으로 미국도 이제 그때 동시에 폭락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미국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오히려 다우지수는 역사적 이제 신고가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동 전쟁 위기설.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장군을 암살을 하고 정작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이스라엘 증시 지금 신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좀 힘든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제 국장에 저는 100%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힘든 상황을 저도 이제 지금 마음이 좀 힘들어요. 한 달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이 회사의 성장성의 가치, 이거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도망쳐야 될 때인가? 저는 지금 이제 주가가 동시에 반토막 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게 보는 이제 두산이라는 주식에 지금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사서 저는 버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두산 본주와 우선주 두 개 다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두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 재산 이전에는 30 몇 억이었고 지금 한 15억 정도를 올인하신 이유가 뭔데요? 왜 두산인 거죠? 두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국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역사적으로 이제 지주회사였어요. 네, 지주회사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원전이라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이제 정책이 펼쳐지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이제 정책의 피해주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가치가 너무나 쌌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회를 발견해서 이제 이 원전의 시대가 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탈탄소 이 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저는 그 러시아 전쟁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탈탄소, 즉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로 갔을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기반으로 주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그 기술로 세상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럼 러시아는 입장은 이제 삼류 국가로 전략하게 되겠죠. 기존에 이제 주 수입을 올리는 그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맹주는 독일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에너지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러시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독일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에너지를 인질로 삼게 된 거죠. 벌써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대에 서방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원전입니다. 우리도 이제 탈원전 시대를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겪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 탈원전의 시대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방 진영에서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거죠. 일본도 그 관련된 산업이 종사하는 이제 도시바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공중분해가 됐어요. 일본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태 때문에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저전력으로 안정적인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김 작가님 하루에 에어컨 얼마나 지금 쓰고 계신가요? 이번 여름에는 한 10시간 이상은 트는 것 같은데 낮에 풀로 틀고 10시간이면 굉장히 절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갓난아기가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쾌적한 온도를 맞추려고 거의 24시간을 에어컨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에어컨 없이 이번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덥고 긴 여름이 있었나?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기후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에너지는 값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된다면 에어컨 가동량이 계속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전기 요금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PJM,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저지, 메릴랜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소가 민간 발전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 요금을 할 때 입찰제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에서 거의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을 선정하는데 입김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에너지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한전이 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전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부채로 지금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간 발전소다 보니까 이 전력요금을 자기들이 이제 적자를 떠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즉시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내년, 25년, 26년에 대한 이제 전력요금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무려 8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력의 부족 사태가 이제 현실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전력 요금도 이제 급등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체코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 코리아가 유럽 전역을 이제 돌면서 원전의 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최소 20년짜리다.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의 이제 핵심 주기기를 납품을 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에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의 투자 배경과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두산과 지금 두산 우선주와 두산 에너빌리티 세 개에 좀 투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두산과 두산 우에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두산 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네.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실적을 봤을 때 이제 두산 안에 있는 또 이제 반도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두산이. 네.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회사 IR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잘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질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두산 지주사로 이제 원전으로 벌어들인 돈이 이제 배당으로 유입이 되거나 또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원전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바라볼 때는 이걸 하나의 ETF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론도 있고요. 그 안에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드론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소 사업도 있고요. 네, 이런 다양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포트폴리오가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걸 ETF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원전 관련주가 두산만 있지는 않을 텐데 왜 두산인 거죠? 다른 비교 대상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BHI라던가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체코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원천 기술을 두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계속 이제 시비를 지금 걸고 있어요.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이번 체코 입찰에서 일찌감치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를 보시면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원전 기술이 발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자체 기술로 국산화를 많이 이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른 이제 미국, 프랑스, EDF 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거의 한 절반 가격 수주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던 거고요. 제가 쭉 이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웨스팅하우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커지고 앞으로 황금알이 막 계속 떨어질 건데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팀 코리아 같은 경우에 국산화를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는 국산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느끼는 거죠. 소송을 걸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즉 한국이 해외로 이제 제3국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은 미국 정부가 권한이 있지 웨스팅하우스에 권한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건 소송을 이제 기각을 했죠. 그걸 이제 웨스팅하우스 다시 이제 원천 기술을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만 해도 두산과 두산 우선주에 35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건데 지금 한 달 뭐 두 달 사이에 한 15억, 한 20억 정도가 날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는 뭐 손절매 가격이라든가 대응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신 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레버리지. 지금도 쓰고 있고, 그때도 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순자산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달 이제 7월 달에 거의 한 6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포함하면.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쓰다 보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은 반드시 이제 손절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예. 저는 절대 레버리지 쓰라고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이제 많은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레버리지 쓰지 않으시길 저는 바라고요. 저는 이제 두 번의 깡통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을 제 스스로 노하우를 체득을 한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이번처럼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재빨리 전 줄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설마 반토막이 나겠어? 이렇게 두산이 지금 회사 업황이 좋고 두산 안에 있는 두산전자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의 핵심 그 소재를
단독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두산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된 배경이 1차적으로 됐던 거고, 뒤이어서 체코에 이은 원전 수주. 이런 좋은 미래 성장성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설마 반토막이 날까? 근데 그 설마가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두산이라는 회사를 이제 3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거의 매년 반토막을 경험을 했었어요. 불과 2022년만 해도 이 회사가 15만 원을 갔다가 6만 원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회사가 16만 원까지 갔다가 7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도 설마 반토막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서 설마가 진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만일의 사태 하나가 내 투자에 치명타를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전략으로는 결국 이제 벌 때는 엄청 벌어요. 이럴 때 최대한 이제 손실을 회피하자. 저는 이제 그 전략으로 제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레버리지 사용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좀 더 크신 거 아닌가요? 컸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2번의 깡통을 경험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전략은 유효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15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일반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항상 이렇게 힘들 때는 제 옛날 과거를 돌아봐요. 네. 제가 정말 투자 실패를 경험하면서 2017년에는 거의 1년 동안 제가 방 안에 칩거했었거든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또 돌아보고 그때 우울증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감을 잃은 상황에서 그때 제가 지금 이제 15억이라는 순자산이 있는 지금의 상황이 기적이죠, 이거. 그럼 주식 투자는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던 거죠? 저도 이제 집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2011년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인들이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아낄 수 있는 거 아껴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계속 그걸 넣었었어요. 그게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투자가 운이 좋아서 한 1억 한 3천까지 불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때 기뻤었습니다. 1억이 마의 1억이 벽이잖아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막상 내 수중에 이제 1억 3천이라는 돈이 있고 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이 돈을 또 아파트 사기에도 또 턱없이 부족하고 이 1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주식은 또 변동폭이 크잖아요. 하루에 뭐 한 3%, 4%도 뭐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1억이라는 돈도 한 3%, 4% 움직이면 하루에 300만, 400만 왔다 갔다. 이게 제 마음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시덥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겨우 1억 3천인데 지금 돌아보면. 네.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더 잘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2015년, 2016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바이오가 엄청 이제 시대적 이제 성장주로 부각되던 그리고 엄청난 이제 그때도 거품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바이오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투자에 대한 개념과 안 맞아서 굉장히 처음에는 혼돈이 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 이제 그때 자동차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근데 제가 가진 주식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 저도 바이오 주식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뭐 좋죠. 돈 잘 벌죠. 이 거품에 처음에 올라타면 돈 잘 벌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한 번씩 오죠. 2016년 이제 중국발 이제 경제위기설이 이제 돌면서 주식들이 막 힘없이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투자하는 이제 바이오도 막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보는데 매출도 형편없고 이익도 안 지키는데 제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버티는 거야. 못 버티고 해서 손절하고. 그럼 내가 이 손절한 금액을 빨리 본전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등주를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급등주 따라가서 막. 지금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보면 코로나 재유행한다고 해서 막 집 다시 코로나 주식이 다시 막 하루에도 막 20%씩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항상 폭락 뒤에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내 계좌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걸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또 손절이 나가고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딱 내 계좌를 보니까 내 돈은 한 푼도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부모님한테 약 한 1억 정도를 빌려서 거의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빼고 나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가 꼭 부정된 느낌. 제가 2011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100만 원 진짜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 150만 원 넣었던 자금들을 다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35, 36, 지금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도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못하겠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도 못하겠다. 그런 우울증이 빠지니까 마치 그 늪에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칩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안 된 모습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잖아요. 죄송하죠. 네. 근데 투자를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계속 이제 그 어두운 방에서도 내 지난 실수를 더듬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고, 왜 그런 이제 매매를 내가 그렇게 반복을 했을까를 더듬으면 심리가 그때 무너졌었던 거죠. 그 심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팔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팔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내가 테마주를 쫓아가고, 급등주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구나. 그런 걸 복기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 저를 다시 일으킨 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자는 줄 알고,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이제 울고 계신 거를 제가 오면서 좀 파이팅 넘치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우셨어요? 아니요, 다른 채널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우시는 걸 제가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다시 일어서야겠다, 뭐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을 하고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펴봤어요. 다시 이제 몸을 좀 움직이고 그래도 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때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 돌아온 게 한 2019년 정도 되니까 주식시장이 좀 그때부터 잘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1기 때라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때도 코스피는 이제 폭락을 했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반도체 제가 투자를 이제 하면서 OLED 그때 폴더블 폰이 이제 다시 이제 최초로 이제 출시가 될 거라 그 기사를 읽고 그 관련주를 제가 살펴보는데 다 이제 트럼프 그 무역전쟁에 폭락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새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끌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그 관련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했고 그게 또 맞아 떨어져서 다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예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회복을 했었어요. 다시 투자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때부터. 훨씬 또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니터 앞에 제가 이 매여있은 그 시간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오히려 훈수 두시는 분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쉬고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돌아간 걸 좀 멀리 좀 떨어져 지켜보니까 뭐가 올라갈지 그리고 기술의 이제 그런 발전 방향이나 사람들의 관심도 결국 주식은 관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그거를 내가 남들보다 한 발짝만 빨리 앞서가면 그걸 깨닫고 다시 하고 이제 계좌가 회복하고 다시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네. 어떤 계기로 35호까지 갔던 거죠? 다시 이제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죠. 질병 때문에 경제가 위기가 온다?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맞죠. 2015년에 메르스 사태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사태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증시가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이제 신용을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셧다운 상황이 오면서 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그때 역대급으로 신용 반대 매매가 터졌거든요. 그 위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거의 반대 매매가 나갈 정도의 그 정도의 계좌가 이제 거의 깡통 가까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그때 16일이었나? 2020년 지수가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2100, 2200 이 정도까지 빠졌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믿는 건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매출, 영업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 코로나 셧다운 상황에서 자택근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게 됐죠. 그리고 불티나게 팔린 게 노트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졌고 여기서 이제 주가는 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올라가는 회사는 있다. 그게 저는 반도체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그때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왔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그게 어디였던 거죠? 사실 과거니까요. 코스닥 150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매크로 자금들이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ETF 위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시총이 거의 한 3천억 이상 되는 그런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위주로 자금이 먼저 들어올 것이라 판단했었고요. 그 기억나는 건 솔브레인 그리고 원익 IPS 등이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빠르게 매매를 했었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또 제로 금리 상황이 되면서 반도체 실적이 이제 좋다라는 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또 쏠렸기 때문에 거기서 반도체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그걸 팔아서 상대적으로 아직 덜 못 오른 시총 1,000억 이 언저리에 있는 그런 소부장 주식에 또 다시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했었어요. 거의 2020년 말쯤에는 계좌가 거의 한 1억 5천, 1억 6천까지 순자산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예전에 이랬던 다 되찾고 이제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올해 35억까지 거의 30배가 증가한 거죠? 네. 2020년 말에서 202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에 취하기 시작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파이어족, 예,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고, 뭐 코인이나 네. 그리고 어떤 주식 투자로 직장을 그만두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시기였어요. 김 작가님도 이제 유튜브라는 시대적 흐름을 만나서 경제 유튜버로 이제 성공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이제 주식을 좋다고 돈을 막 싸들고 오는 거예요. 21년 초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10만 전자.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막 삼성증권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는 줄. 그리고 그때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새벽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맞아.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그럼 정말 간단하죠. 내가 그 잠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면 금방 내가 이게 몇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유동성에 취해 있었고 그런 장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경험상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모두가 반도체에 뛰어드는데 반도체에서 내가 더 먹을 게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정말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이고 어떤 주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2020년이었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거의 마지막 단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정책을 이제 시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셧다운 되니까 이제 매출이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 회사의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이제 자금을 이제 수여를 받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산업은행에 의해서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에 구조조정에 근데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또 엄청난 부채 비율 때문에 모두가 이제 꺼려하던 대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차근차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게 어느 날 이제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중국에서 무려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는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지금 전 세계는 무탄소 경제를 위해서 지금 그때 한창 뜨거웠던 게 뭐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때 시세를 폭발하면서 막 가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중국이 원전을 100기를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걸까? 중국은 이제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 자체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자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중국은 탈탄소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구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록 탈원전 정책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막대한 거의 600% 이렇게 육박했기 때문에 아, 이 회사가 좀 유상증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투자 대상에서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근데 두산이란 지주사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알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좋게 봤던 건 이제 두산전자였어요. 두산전자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두산전자는 두산 지주 안에 있는 이제 사업부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동박적층판이라고 해서 이제 PCB 가장 중요한 이제 원 소재를 이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그리고 1년에 연 매출이 거의 1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는 정말 알짜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따로 떼서 내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 PER을 거의 10 정도 줘요. 네. 저도 이 회사를 따로 떼고 봤을 때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두산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5천억, 6천억이었었거든요. 이 회사만 따로 떼고 봐도 1조의 가치가 있는데, 이 두산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지금 벌었던 그 돈을 이쪽으로 많이 옮기자.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두산 주가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사람이라는 게 정말 운칠기삼이라고, 우리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제 운이 따라줘야지 이제 그렇죠. 예, 되잖아요. 제가 투자한 이제 두산에도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21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미국과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되는 데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협정서를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게 딱 뜨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주가 10,000원 정도 머물러 있던 게 한 달 만에 거의 3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었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던 두산도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동안에 계속 제가 레버리지를 계속 썼었고요. 네. 21년 거의 한 10월 정도 되니까 제 순자산이 10억을 넘어가게 됐었어요. 네. 이제 21년 10월이니까 2년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잖아요. 네. 그럼 2년 6개월 동안 이 회사가 주식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산은 이제 그때 21년 10월 정도에 15만 원을 찍고,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폭락장이 왔죠. 금리,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 그 원인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모든 이제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다 폭등해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공포의 구간이 왔었죠. 제가 투자하고 있던 두산도 1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엄청난 이제 폭락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떨어진 주가를 어떻게 내가 그때는 이제 계속 이제 저도 레버리지를 줄이고 계속 버텼던 거죠.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두산이 이제 16만 원까지 상승하게 됐던 계기가, 이 안에 이제 로보틱스 사업이 크게 각광받게 되면서였어요. 그때 또 운이 좋았던 게, 삼성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로봇 사업이 엄청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로보틱스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사업에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 이제 비교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국내 그리고 자영업자용 로봇을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의 주가가 그때 이제 6만 원을 찍었던 그 주가 다시 16만 원까지 22년도에 이게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 저는 또 열심히 트레이딩,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그때 한 13억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산 입장에서 이제 로보틱스에 이제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상장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로보틱스는 일종의 저한테는 보너스였어요. 저는 애초에 초기부터 투자 아이디어는 두산전자가 핵심이었어요. 두산전자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되면서 두산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걸 따로 이제 그걸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여론에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LG화학 따라한다. 또 이제 따로 상장을 시키니 그럼 두산 지주는 또 빈껍데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공매도를 엄청 치더라고요, 기관들이. 공교롭게 24년 10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또 육박하게 되면서 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자산시장에 또 충격이 왔어요. 그때 또 웬만한 주식들이 다 반토막이 났고, 두산도 그때 16만 원이던 주가가 7만 원까지 또 폭락을 하게 됐어요. 그 상황을 또 이제 전 반토막을 이제 두 번째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또 이제 신용을 줄이고, 또 최대한 제가 그 바닥에서 내가 그때 투자 아이디어였던 두산전자는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엔비디아, 그때 두산의 IR 자료를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엔비디아 납품을 성공했다는 힌트를 줬었거든요. 그 미국의 AI 칩 메이커 N사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 그 문구가 있었는데, 반도체가 거의 23년 1월부터 이제 하이닉스를 대장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미 반도체, 23년 초부터 이제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그 모든 게 이제 AI의 성장성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엄청난 이제 멀티플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산도 거기에 수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IR 자료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두산전자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난 배당을 받으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 건 이제 앞으로 확실한 것 같다.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제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24년도에 이제 26만 원까지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됐던. 그러면서 이제 35억이 됐던. 네.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은 여전히 두산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바꿀 생각이 없으신 거겠네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결국 이 회사의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이 불과 한 달 반 만에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는 저 실적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제가 교보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올해 두산전자는 이제 사상 최대 무려 이제 영업이익이 1,400억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1,400억이라는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PCB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크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AI 특히 관련된 PCB 업체 선두주자가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마저도 시가총액이 2조 한 7천억, 2조 8천억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거의 한 1,000억을 좀 웃도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두산은 2조 4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싸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오히려 나빠진 건 없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너무 한 종목에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종목과 희노애락을 너무 오래 함께 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물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 뵈면 사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 및 넘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집중 투자를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한 종목 몰빵은 흔치는 않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치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두산 집중 투자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업의 독점력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투자하면서도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불과 이제 작년만 해도 2차 전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경쟁에 있다고 봐요. 이 경쟁에서 이 사업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이제 급감하게 되는 그 모든 게 이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런 버핏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고 그리고 애플이 있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펩시콜라 있고 코카콜라 있으면 어떤 거 드시나요? 저는 코카콜라 먹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카콜라 선택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그 맛을 잘 구분을 못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카콜라 선택한다는 건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다른 걸로 잘 못 넘어가시죠. 맞아. 우리가 삼성 폰만 하더라도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잖아요. 네. 그 안드로이드 진영 안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이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정체돼 있잖아요. 그 주요 이유가 중국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아무리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경쟁에 대해서 결과는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에코프로가 적자가 날 거라고 누가 작년에 나와서 얘기를 했나요? 계속 좋을 거라고 2030년까지 확정된 미래라고 계속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경쟁이 만든다.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두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두산전자만 해도 엔비디아의 단독 납품업체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야. 엔비디아 최신형 칩 블랙웰의 단독 CCL 동박적층판 납품업체 선택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1등 업체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바로 이 원전이죠. 앞으로 이제 원전 사업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10여 년의 탈원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견줄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이제 문을 닫은 거야. 사실 지금 우리나라 빼고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고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only one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서방 진영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이 공산 진영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강국이에요. 이 국가들과 우리가 경쟁을 했다면 우리도 결코 이렇게 쉽게 그런 낙찰을 받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자립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친미 국가들, 이제 유럽과 앞으로 전 동남아시아도 이제 원전 수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본토도 AI와 전기차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기저전력을 쓸 수 있는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는 우리 팀 코리아,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의 독점성을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독점성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독점력을 믿기 때문에. 이 다른 주식들 경쟁이 치열한 이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거 추적과 관찰하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네. 경쟁 상황과 끊임없이 그 산업을 업데이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독점력이 강한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제가 추구하는 건 결국 게으른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 없는 사업에서 이 사업이 커지는 게 경쟁이 없다면 이 사업이 커지면 그 수혜는 온전히 다 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 산업의 방향성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